교만하신지요. 치열했던 하루의 해가 저물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가라앉은 고요한 밤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오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득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너머로 나를 바라보는 주름진 얼굴이 낯설어 한참을 서성인 적이 있으신지요? 마음은 아직도 20, 30대의 푸르른 봄날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은데 어느새 육신은 굽이치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맞은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나이가 60을 넘고 70의 고개를 넘을 무렵 우리는 종종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설명하기 힘든 깊은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직장에서 은퇴를 맞이한 다음 날 아침,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밀려오던 그 낯선 두려움을 기억하십니까? 김 부장, 이 이사 혹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톱니바퀴로 살았는데 명함이 사라지고 자식들이 둥지를 떠나니 세상에서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지워진 것만 같은 상실감. 한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남은 것은 고장난 몸과 텅 빈 거실뿐이라는 생각에 내 인생이 이제는 무대에서 내려와 잊혀질 일만 남은 쓸모없는 조연 같아 남몰래 눈시울을 붉힌 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며 사회적인 직함이 떨어져 나가고 부양의 책임마저 끝나는 시점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지독한 단절감을 느낍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래성이 허물어지고 남은 인생은 그저 하강 곡선을 그리는 잉여의 시간이라는 두려움.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시니어 여러분이 남몰래 앓고 계시는 마음의 감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서글픔은 결코 여러분의 삶이 실패했거나 가치가 사라져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진실, 진짜 나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숭고한 철학적 신호입니다. 이 지독한 상실의 시기에 우리는 24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사상가 플라톤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흔히 플라톤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자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의 철학은 인간의 늙음과 죽음, 그리고 현실의 고통에 대한 가장 날카롭고도 현실적인 성찰에서 출발했습니다. 플라톤의 가장 위대한 저작인 국가의 제일권은 소크라테스가 지혜롭고 부유한 노인 케팔로스의 집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막을 올립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중하게 묻습니다. 어르신, 인생의 끝자락, 흔히들 말하는 노년의 문턱에 서 계신데 사람들은 그 시기를 참으로 비참하고 외롭다고들 합니다. 어르신께서 보시기엔 진정 어떠하십니까? 이 질문에 케팔로스는 단대 최고의 비극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와의 일화를 들려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목은 서양 철학사에서 나이 듦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꼽힙니다. 소크라테스여, 언젠가 누군가 늙은 소포클레스에게 나이가 들었으니 젊은 시절의 육체적 쾌락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지. 조용히 하게. 나는 마침내 그 몹쓸 짓을 일삼는 미치광이 폭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네. 늙는다는 것은
우리를 짐승처럼 올가매던 수많은 욕망과 긴장으로부터 해방되는 위대한 평화이자 자유라네. 노년이 괴로운 것은 결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성품과 마음가짐에 달려있을 뿐이지. 여러분, 케팔로스의 입을 빌려 전한 이 플라톤의 통찰을 현대의 우리네 삶에 가만히 비추어 보시죠. 플라톤이 말한 저 미치광이 복구는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은 폭군들의 채찍질 아래 피 흘리며 살아왔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쟁의 폭군, 번듯한 집과 차를 가져야 한다는 물질의 폭군,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체면의 폭군. 우리는 그 폭군들의 명령에 복종하느라 정작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까맣게 잊은 채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숨가쁘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지금 은퇴 후 혹은 텅 빈 거실에서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그 견딜 수 없는 허무함과 쓸쓸함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쓸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평생 내 목을 조르고 나를 강제하던 그 지독한 폭군들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데서 오는 거대한 정신적 금단 증상이자 낯선 해방감입니다. 감옥 안에서 평생 간수의 명령에 따라 돌을 깨던 죄수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리고 사면을 받았을 때 그는 기뻐하기보다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지시를 내리고 내 존재 가치를 매겨주던 그 억압의 틀이 사라진 완벽한 자유가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명함이 사라지고 의무가 사라진 지금의 헛헛함은 바로 이 감옥 문 밖에 눈부신 태양을 처음 마주했을 때 느끼는 눈부심과도 같습니다. 플라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유로 꼽히는 동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캄캄한 동굴 속에 묶인 채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세상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쫓았던 돈, 권력, 사회적 지위, 타인의 편판, 이 모든 것은 결국 세월이 흐르면 변하고 흩어져 버릴 동굴 벽의 그림자, 즉 가짜 현상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혹은 은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묶고 있던 그 결박을 풀어주어 억지로 고개를 돌려 진짜 빛, 즉 변하지 않는 본질인 이데아 아이디어가 있는 동굴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어두운 곳에 평생 있다가 갑자기 강한 태양빛을 보면 눈이 부시고 고통스럽듯이 과거의 낡은 가치관이 무너지고 인생의 진짜 진리를 마주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뼈아픈 우울과 지독한 고독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시는 그 쓸쓸함을 초라한 늙음이라 단정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라는 거대한 동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가짜 그림자들이 아닌 진짜 나의 영혼을 마주하는 가장 숭고하고 철학적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사회적 역할이라는 무거운 껍데기가 벗겨진 바로 그 자리에 비로소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어느 회사의 임원이 아닌 오롯한 내 이름 석자가 찬란하게 빛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와 진짜 빛을 마주하게 된 여러분, 이제 그 맑아진 눈으로 우리 곁을 한번 돌아보실 차례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덮고 있던 직함이라는 외투를 벗고 났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리게 다가오는 변화는 바로 사람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주말마다 온갖 모임으로 달력이 새카맣게 채워져 있고 명절이면
안부 문자가 쏟아지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이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다는 증거라 믿었지요. 그런데 현직에서 물러나고 몇 년이 지나니 그토록 붐비던 연락처는 썰물 빠지듯 고요해집니다. 심지어 한평생 한 이불을 덮고 산 배우자조차 은퇴 후 온종일 집안에 함께 있는 시간들이 숨막히고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간 쓸개 다 내어주며 챙겼던 지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관계의 단절 앞에서도 플라톤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플라톤은 그의 아름다운 대화편 향연을 통해 우리가 평생을 맺고 살아가는 관계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오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에로스, 즉 타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열망은 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여사제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나 세속적인 유용성에 이끌려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깊어질수록 그 껍데기를 넘어 상대방 내면에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마침내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맺었던 수많은 관계들을 이 사랑의 사다리에 비추어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인맥과 억지 모임들은 사실 플라톤이 말한 가장 낮은 단계의 관계, 즉 서로의 유용성을 주고받는 관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 저 사람이 나의 사업이나 체면에 보탬이 되는 쓰임새, 혹은 상대방 역시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을 보고 맺었던 관계들 말입니다.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끼리 맺었던 그 화려한 인맥들은 은퇴와 함께 그 유용성의 빛이 사라지면 당연히 흔적도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며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고 있던 외투를 보았을 뿐입니다. 쓸모가 사라져서 외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유용성이라는 거짓된 거품이 걷히고 내 영혼의 결과 진정으로 맞닿을 수 있는 참된 인연만을 남길 수 있는 정화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연락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철학적 축복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서로를 돈을 벌어오는 사람,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역할과 기능으로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 모든 기능적 역할이 끝이 납니다. 은퇴한 남편과 빈 둥지를 지키는 아내가 거실에서 서먹해지는 이유는 평생 서로를 바라보던 역할이라는 안경을 벗고 주름진 얼굴 뒤에 숨겨진 연약하고 고독한 한 인간의 영혼을 맨눈으로 마주하는 방법을 아직 낯설어 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가르침대로 이제는 조건과 역할의 껍데기에서 벗어나 나와 평생을 동행해준 상대방의 영혼 자체에 대한 깊은 연민과 우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따지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도 험한 세상에서 무사히 살아내준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긍정하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에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워내고 나면 고요해진 밤에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나 자신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을 맴도는 수많은 후회와 자책들. 그때 그 집을 팔지 말고 쥐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때 가족에게 그 모진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청춘을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썼더라면 내 인생이 이토록 허무하진 않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수와 뼈아픈 선택들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잠든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괴롭히진 않으시는지요? 이 지독한 회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노년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아픈 후회 앞에서 우리는 플라톤이 대화편 파이드로스에서 들려준 그 유명한 영혼의 마차 비유를 떠올려야 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비유했습니다. 한 마리 말은 순종적이고 명예를 따르는 흰 말, 즉 기계이고, 다른 한 마리는 제멋대로 날뛰며 세속적인 쾌락과 충동을 쫓는 검은 말, 즉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고삐를 쥐고 어떻게든 두 말을 통제하여 진리의 하늘로 날아오르려 애쓰는 마부가 바로 우리의 이성리즌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청춘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날의 우리 영혼은 얼마나 위태롭고 요동치는 마차였습니까? 피 끓는 젊음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날뛰는 흰말과 재물과 쾌락을 탐하는 검은 말은 시도 때도 없이 마부의 통제를 벗어나 복주했습니다. 어리석은 투자를 해서 재산을 잃었던 것도,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것도 모두 그 검은 말이 거칠게 날뛰던 찰나에 마부가 고삐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 두 마리 말과 끊임없이 씨름하며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곧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실수를 하고 넘어졌던 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맹렬하게 날뛰는 삶의 에너지를 통제하기에 마부의 지혜가 아직 여물지 않았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필연적인 혼돈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의 나를 향해 들이대던 그 가혹한 채찍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가슴을 치는 대신 그때는 그 복주하는 말들을 다루기에 내가 너무 치열하고 여렸구나 하고 상처투성이인 과거의 자신을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드디어 이 마차에 고삐를 쥔 이성의 마부가 고요한 지혜를 얻어 두 마리의 말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돈을 향해 질주하던 검은 말도 늙어서 순해졌고, 남에게 인정받으려 으르렁대던 흰 말도 온순해졌습니다. 삶의 마차는 이제 삐걱거리고 속도는 느려졌지만 비로소 여러분의 맑은 영혼이 지시하는 방향을 향해 평화롭고 부드럽게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조화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여러분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고요한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값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지난날의 후회를 모두 털어낸 바로 그 자리에 오직 오늘 하루의 무탈함에 감사하며 나만의 리듬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음미할 수 있는 눈부신 평온이 찾아듭니다. 과거의 나 자신과 완벽한 화해를 이루고 나면 남은 인생을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가장 무겁고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문 하나를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하루가 다르게 쇠락해가는
나의 육신,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드리워진 죽음이라는 서늘한 그림자입니다. 마음은 아직도 저 높은 산봉우리를 단숨에 뛰어오를 것 같은데 몸이 마음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의 참담함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야위고 병든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언젠가 내 정신마저 희미해져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불안이 매일 밤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뚱어리를 나 자신이라 믿고 살아왔기에 육신이 무너지는 것을 곧 나라는 존재의 완전한 소멸로 받아들이며 뼈에 사무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깊고 어두운 공포의 심연 한가운데서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숭고한 장면 하나를 여러분의 머리맡에 조용히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하던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돈의 한 장면입니다. 죽음을 앞둔 캄캄한 감옥. 제자들은 통곡하고 있었지만 정작 죽음을 코앞에 둔 노인 소크라테스는 놀랍도록 평온하고 환희에 찬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지혜를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죽음 앞에서 마땅히 담대하고 기뻐해야 하네. 왜냐하면 참된 철학이란 결국 죽음을 연습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네. 죽음이 어떻게 기쁨이 되며 인생이 어떻게 죽음을 연습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파이돈을 통해 영혼 불멸과 더불어 육체를 영혼의 감옥에 비유하는 소마세마라는 위대한 개념을 전해줍니다. 히라버로 소마는 육체를, 세마는 무덤이자 감옥을 뜻합니다. 플라톤은 썩어 없어질 껍데기인 육체와 변치 않는 진리의 세계인 이데아에서 내려온 맑고 고결한 영혼을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육체란 영혼이 잠시 머무는 감옥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찬란하게 여겼던 젊음, 힘, 아름다움은 사실 우리 영혼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두꺼운 감옥의 벽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육체의 감각이 너무나 예민하여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육신이 갈구하는 쾌락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영혼의 눈을 감은 채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늙고 병든다는 것의 철학적 의미는 쇠퇴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라는 두꺼운 감옥의 벽이 서서히 얇아지고 마침내 허물어지는 가장 숭고한 해방의 과정입니다. 시력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현혹하던 외부 세계의 시끄러운 감각들이 서서히 차단되고 비로소 내면을 향한 영혼의 눈이 선명하게 떠지는 과정입니다. 육신의 힘이 빠져야만 영혼은 비로소 깨어납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며 기뻐했던 이유는 평생을 무겁게 짓누르던 육신이라는 감옥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영원한 진리의 세계, 본래 영혼이 머물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담은 오크통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에 있는 나무통은 세월의 비바람을 맞아 썩고 갈라지며 볼품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낡은 통 안에서 묵어가는 포도주는 세월이 지날수록 불순물이 가라앉고 그 향기와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맑아집니다. 우리의 몸은 그 낡은 나무통에 불과합니다. 몸이 병들고 아프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고귀한 지혜와 영혼의 가치마저 병들고 늙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병든 육신을 나를 배신한 원수로 대하지 마십시오. 평생 동안
내 영혼을 담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묵묵히 견뎌준 가장 고마운 낡은 수레로 대해주십시오. 그동안 내 무거운 삶을 버티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이제는 다 닳고 고장났지만 내 덕분에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구나. 이렇게 병든 몸을 다정하게 쓰다듬고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곧 내 몸이다라는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늙음은 모든 것의 끝이자 끔찍한 파멸이 아니라 낡은 외투를 벗어던지고 영원한 평온으로 걸어 들어가는 가장 자연스럽고 장엄한 통과 의례가 됩니다. 폭군 같던 젊은 날의 욕망에서 해방되고 가짜 인연의 굴레를 벗어던지며 마침내 허물어지는 육신의 공포마저 껴안으신 여러분. 이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여러분의 빈손과 맑아진 영혼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문득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다 내어주고 나니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다 타버리고 남은 쓸쓸한 죄가 된 것만 같다. 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돈을 벌고 부양하던 경제적 쓸모가 사라졌으니 나의 존재 가치도 끝났다고 믿는 그 서글픈 오해 말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여러분은 다 타버린 죄가 아닙니다. 그 혹독한 세월의 비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기어이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낸 가장 거룩하고 따뜻한 화롯불이십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그 텅 빈 두 손이야말로 인생이라는 험난한 전쟁터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한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평화의 훈장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가장 높은 꼭대기, 그 찬란한 정점에는 바로 선의 이데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 궁극의 진리를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에 비유했습니다. 어두운 봉구를 빠져나온 인간이 마침내 마주하게 되는 진짜 빛, 그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무언가를 얻으려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도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려 억지로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이 생명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아무런 대가 없이 온기를 내어줄 뿐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경지가 바로 이 태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억지로 빛을 내려고 발버둥 쳤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내 안에 깃든 고요한 지혜와 넉넉함으로 세상에 조용한 온기를 스며들게 하는 시간입니다.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생명의 경이로움에 미소 짓는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마주치는 이웃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눈인사, 손주들의 서툰 재롱을 보며 허허롭게 지어 보이는 넉넉한 웃음, 그리고 조용히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그 평온한 뒷모습. 세상의 잣대로는 그저 힘없는 노년의 시시한 일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철학의 눈으로 볼 때 이 고요한 일상이야말로 플라톤이 말한 선의 이데아가 현실에 구현되는 가장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아등바등 경쟁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며 존재 자체로 평화로움을 뿜어내는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들끓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사람. 세월이 허락한 이 맑고 깊은 영혼의 파동이야말로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남기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러니 남은 날들을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대합실처럼 무기력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깊이 있으며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금기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육체라는 감옥의 벽이 얇아져 영혼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진 지금, 오직 나만을 위한 새로운 기쁨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서툰 솜씨로 글을 써보셔도 좋고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젊은 날 바빠서 덮어두었던 책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영혼의 날개를 달아주는 일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소년소녀처럼 다시 춤을 춥니다. 설령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 계신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원망을 내려놓고 평온한 눈빛을 유지하는 그 위험 있는 태도는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 삶과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인생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거칠어진 두 손을 가슴에 가만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끝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무사히 걸어와 준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따뜻하고 뭉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으로 애썼다. 정말 대견하다. 수많은 폭풍우가 있었지만 너는 훌륭하게 이겨내었고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했구나. 너의 삶은 그 자체로 완벽한 명작이다. 이제 나는 너를 그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남은 시간 동안 가장 귀하게 대접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늙고 초라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의 화덕 속에서 불순물을 모두 태워버리고 마침내 영롱하게 빛나는 맑은 보석이 되셨습니다. 내면의 하늘에 지지 않는 지혜의 태양을 띄워 올리신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가장 깊고 숭고한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고요한 밤, 묵직했던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우주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